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가 5년 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IMF는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고, IMF 홈페이지에는 이런 그림, 마치 썸네일과 같은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부제가 Policy Pivot,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라든가 뭔가의 전환이 일어나는 국면이고, 동시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Rising Threat, 위험이 점증되고 있다. 여러분, 건널목을 건너는 모습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 어때요? 손을 들죠. 왜 들을까요? 위험하니까예요. 건널목을 건널 때 위험하니까 손을 들죠.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IMF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전 OECD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역시 부제를 Turning the Corner라고 정했고, 그때 이 보고서에 담겨 있던 그림이 매우 인상적으로 저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께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코너링 하고 있는 이 사이클 운전하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유독 코너를 도는 구간이 조마조마하죠. 위험하죠. 그런 코너를 도는 구간이 위험한, 우리는 그런 조마조마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위험이 점증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IMF뿐만 아니라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기구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실 제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몇 주 전에 발간한 제 경제전망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제 경제전망 책에서도 이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피벗의 시대라고, 이 피벗을 강조했는데, IMF가 제 책을 먼저 봤나 봅니다. 부제를 이 팔러시 피벗이라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제로서 저는 이제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계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IMF 총재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2025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IMF 총재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entering another period of not good enough 라는 영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not good enough, 충분히 좋지 않은 또 다른 국면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성장 국면이 아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세계 경제가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코로나19, 초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초긴축, 중동 전쟁과 같은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기 전 단계의 고성장 체계, 3.7% 수준의 고성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3.2, 3.2%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버리는 경제체제로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로존,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 유로존 경제가 작년 0.4%, 역시 올해 0.8%. 독일도 대표적인 예죠. 작년 역성장, 올해 제로 성장,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 그런데 실제 IMF뿐만 아니라 OECD도 또 월드뱅크도 경제 관련 주요 국제기구가 공통되게 장기 평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의 장기 평균선을 그어보면 장기 평균선을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을 24, 25년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 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25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29년까지에 이르는 5년 후 미래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정말 저성장 고착화에 맴돌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9년까지 저성장 고착화 현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프로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월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흐름이에요. 제가 잘못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23년 성장률, 24년 성장률, 또 25년, 26년, 29년까지의 성장률 그래프가 월드 세계 경제의 경우에는 검정색 3%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듯한 느낌. 물론 23년에는 약 3.3%였는지 모르지만 24, 25년 3.2%로 내려와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년까지 3.0%에 수렴하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그림. 역시 이 세계 경제를 둘로 쪼개보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선진국 파랑색을 보아도 또 신흥개도국 빨강색을 보아도 세계 주요 권역이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음을 IMF는 그림 그리고 있다. 향후 5년을 IMF는 저성장 고착화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평축이 세계 각국의 25년 성장률 전망치고요. 이 수직축이 29년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45도선이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45도선에 머물러 있다면, 이 45도선에 정확히 위치해 있다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내년 성장률이나 5년 후의 성장률이나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반대로 이 45도선에 밑도는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내년 성장률보다 5년 후 성장률은 더 밑돌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45도선에 정확히 위치해 있거나 중국과 같은 눈에 띄는 거대한 나라는 오히려 45도선을 밑도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인도와 같이 GDP 규모 면에서 큰 나라는 나름의 약 7%에 달하는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세계 경제가 더 높은 성장률을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6.5%, 2029년에도 6.5%니까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4.5%, 그리고 2029년에는 3.5%. 그러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더 유도하는 주요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주요국들이 대부분 45도선에 머물거나 또 굵직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 45도선을 다소 밑도는, 일본도 보세요. 러시아도 보세요. 브라질이나 주요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45도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2025년 경제 전망, 2025년 성장률보다 오히려 2029년 5년 후 성장률이 더 못하다라는 IMF의 이 전망은 향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구나. 세계 주요국들이 골고루 저성장 고착화되는구나. 그러면 나름 그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면 상당히 선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선방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 거예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좀 미국 경제를 좀 많이 강조했었고, 또 세계 경제 트렌드로서 미국 경제 트렌드를 나홀로 골디락스 미국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해 본다면 미국 예외주의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The US Exceptionalism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죠. IMF도 그것에 동조하는 듯이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년 성장률을 2.6에서 이번에 2.8%로,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2%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24년 미국 경제가 2.8%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이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5년 성장률조차 2.2%라고 한다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2% 수준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것은 노랜딩에 가까운, 미국이라는 GDP 규모가 세계 1위 규모인데, 항공모함인데 어떻게 2.2%라는 높은 성장률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작은 배인데, 돛담 배인데 말이죠. 모타보트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2.2%가 안 되는 속도로 달릴 텐데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하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정말 미국 예외주의를 보여주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히 내년 경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5년 후 경제를 보더라도 G7 국가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G7 국가끼리 한번 살펴보면 5년 후 성장률 중에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G7 국가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5년 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나홀로 강한 모습을 내년에도 보이고, 더군다나 장기적으로도 강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흡수하고,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흡수하고, 또 세계의 인재, 기술 인재를 미국으로 흡수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흡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또 미국 경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좀 꼽아 본다면, 하나가 세계 주요국 정부의 재정 능력의 상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22, 23, 24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동안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퍼붓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막대한 재정 부채에 의존하면서, 국가 부채에 의존을 하면서 재정 지출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막대한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 나가면서 정부도 이자를, 당연히 정부 부채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지출액이 있고, 정부 지출액 중에 일정 비중이 이자 지급액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가게도. 가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월급이 뭐 1,000만 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뭐 3억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뭐 300만 원씩 상환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300만 원 중에 뭐 200만 원이 이자 상환액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이자 상환액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계 각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를 지탱했고, 그
근데 가뜩이나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했으니 정부도 이자 지급액이 높아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자 지급하느라고 추가적으로 재정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에도 재정 집행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나 신흥개도국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계 주요국들이 좀 저성장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지정학적 분절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세계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자국 경기 부양, 자국 산업 부양을 초점에 두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자국 산업을 좀 우선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소 붕괴되고 도메스틱 밸류체인, 자국의 밸류체인을 좀 육성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의 증가 속도보다 교역 증가 속도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GDP 대비 교역 규모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둔화되는 기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2022년 이후 러우 전쟁이 등장하고 또 2023년, 4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중동 전쟁까지 발생하고 이렇게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 속에서 굉장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세계가 블록화되는 겁니다. 이쪽 블록, 이쪽 블록, 동맹국, 동맹국. 지정학적 분절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교역량이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과거에 콜드워가 있었던 1947년 당시를 좀 비교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콜드워가 있었을 때 당연히 블록화가 있었고 블록 경제가 실현될 때 이 블록과 블록 간에는 당연히 교역이 단절됐었겠죠. 파란색 그래프처럼 블록과 블록 간의 교역이 감소했었던 현상을 재현하듯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22년 2월 이래로 빨간색 선처럼 블록과 블록 간의 교역이 축소되는 현상을 이 빨간색 선처럼 그려놨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분절화가 일부 블록 간의 교역량을 줄여놓는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블록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블록 내에 있어서도 같은 블록 내에 있어서도 교역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국가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자기 블록 내에서도 그 블록 내 국가 간의 교역도 축소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역량이 축소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자국 내에서 조달한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어떨까요?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역량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세계 GDP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MF가 바라본 향후의 물가 전망, 향후의 금리 전망,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혔던 물가, 지긋지긋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혔던 금리,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을 뜻하고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신흥개도국이나 물가 상승률이 22년 한때 정점을 찍었었고,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목표 물가를 향해 안정화된다라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어쨌든 2% 선진국을 기준으로 목표 물가 수준에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높아진 물가에서 2%가 또 오르니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에서 체감하는 그 부담해야 될 물가는 가중스럽게, 가중되게 부담되는 그 고물가를 계속 경험하게 되겠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게 되는 그 배경은 역시 저성장 고착화인 겁니다. 총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또 둔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피벗의 시대가 시작됐고, 피벗의 흐름은, 피벗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IMF도 2026년까지, 2025년까지가 아닙니다. 2026년까지 미국, 유로존, 세계 주요국들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세계 각국의 중립금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략 한 3%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서, 우리나라는 대략 한 2에서 2.5%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피벗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설명해 주는 IMF의 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6년이 지나면 아마도 다른 거대한 이변이 없다면, 다른 거대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27년 이래로 그 중립금리 이래로 그 중립금리에서 계속 맴돌게 될 것이다 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025년 경제를 들여다보시고 또 향후 2029년까지 5년 동안의 경제를 가늠하시는데, 오늘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그리고 제 2025년 경제전망서, 이 두 가지 책과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의 경제 전망과 뷰를 갖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